당신은 언제 행복해? 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어디서 같으세요? 뭐 잘못했니? 그렇죠. 뭐 죄진 거 있어? 뭐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학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숙제를 하고 좀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이는 계속 다른 얘기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학원 때려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헤아려야지. 근데 그게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고요. 또 계속 연습하고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쉽게 꺼진다는 거. 평상시에 조금 더 이런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작은 관심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인간관계, 비단 세바시 팬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모두가 인간관계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마음, 언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관계의 언어 저자 문요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관계 언어 저자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힘든 건가?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로. 근데 저는 인간관계가 안 힘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아프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적이죠. 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그렇죠, 좀 예.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뭔가 힘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이제 자아가 이제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친밀함을 나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주로 원인이 상대에게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의도를 가지고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가 되려고 다들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들 상담을 오시는데 이분들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다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 그것은 그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노력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배려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잘해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상대한테 배려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를 자기 의도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배려했으면 상대는 배려받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상대한테는 배려일까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배려받았다고 느낄 때 그게 진정한 배려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얘기를 들면 2014년도에 병원을 좀 정리를 하고 안식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 여행을 끝나고 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기사 역할도 하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아내한테 굉장히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간 이제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신 거군요.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 좀 하려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에 보입니다. 어머님은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좀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4일 지나니까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깊은 한숨을 쉬면서 너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내려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집에 내려와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저는 좋은 의도로 간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꼭 좋은 결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배려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고마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한테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문제의 본질은 나는 노력도 하고 선한 의도지만 약간 방법이 틀린 것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를 긁으면서 왜 시원해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꼭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상대방도 자기가 어디가 가려운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는 나의 문제나 상대방의 어떤 일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대화 방식, 부정적인 관계 방식 자체에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노력들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 핵심 키워드랄까 이게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 읽기와 마음 헤아리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마음의 작동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마음 읽기인데요. 마음 읽기라는 것은 공감이나 이해의 의미에서 마음 읽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짐작이나 눈치로 인간관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헤아리기는 일단은 판단이나 해석을 보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떠오르는데 자동적으로 그걸 일단 보류하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을 했는지를 그 맥락을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읽기는 좀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읽기 왠지 약간 멋있는 말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 읽기는 이제 독심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독심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보지는 않고요. 그 의도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 둘이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구피디님이 이제 시계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럼 지루한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계를 두 번 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재빨리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렇죠. 지루하다거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런 걸 마음 읽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예요. 마음 읽기를 하는 것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다른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약한 마음 읽기입니다. 약간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 판단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약한 거고요. 반대로 강한 마음 읽기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는 게 싫다고 아예 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본인의 강한 판단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강한 마음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 읽기에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판단이 설사 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강한 마음 읽기에서는 잘 전환이 안 되지만 약한 마음 읽기에서는 전환이 됩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왜 시계를 두 번째 볼까라고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혼자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나 만나고 난 뒤에 무슨 다른 약속이랄지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 속에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판단을 유보하고 뭔가 질문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질문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맥락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알려고 하고. 근데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다 오세요. 특히 정신병리가 심각하신 분들일수록 마음 헤아리가 너무 발달이 안 되고 마음 읽기로만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처증, 의부증, 피해망상 이런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이런 마음 헤아리가 발달이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다라고 읽어버리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고 나를 미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악의적이거나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강한 마음 읽기에 일어나는 거죠. 강한 마음 읽기로. 근데 그건 조현병 환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든다면 경계성 인격 장애랄지 자기애성 인격 장애랄지 이런 사람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읽어요. 서로 이렇게 다투고 나서 얘기를 안 하면 너 속으로 나 비웃고 있지. 너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강하게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격장애 환자들의 특징은 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이 실토하도록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실토할 때까지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죠. 약간 우리 인격장애가 없거나 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도 신경증 환자들도 그런 게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서 자기하고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어떤 불쾌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단서까지 전부 다 자기하고 관련돼서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뭔가 표정은 어두운 걸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뭔가 나 때문에 뭔가 지금 불쾌해졌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마음 읽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거나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마음 읽기를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결국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마음 읽기가 우리 기본 스위치죠. 맞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도 그런 마찬가지고요. 거고, 예.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우리가 뭐 지금 뭐 미숙한 것 같아서 마음 읽기는 안 좋은 거고, 그렇지. 마음 헤아리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마음 읽기는 어떤 사회적 동물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영장류들은 눈치를 보고 짐작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빨리 파악하고 행동하고 해야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읽기라는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동물들에게. 저기 뭐 인격 장애나 신경증 환자들이 강한 마음 읽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뜨끔하고 나도 그러구나.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뭐 하려고 해서 마음 읽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사적이고 굉장히 자동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마음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바로 단정적으로 사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지금 시계를 2번째 본다라고 강하게 사실이라고 융합이 돼버리면 다른 가능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한 마음 읽기는 다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강한 마음 읽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 헤아리기가 전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는 눈빛만 보고도 막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묻지마, 폭행, 맞습니다. 폭력아.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강한 마음 읽기죠. 이건 원시 시대는 수렵 채집 생활에는 인간의 어떤 생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한 협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언어가 발달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 읽기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마음 읽기는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누구나 그게 이제 기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거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헤아리기가 되려면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마음 읽기라는 건 상대방이 이런 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해석이나 판단을 이미 해버린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너는 내가 잘 알지. 뭐 이렇게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 헤아리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비판단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는 그 전제가 성립돼야 됩니다. 혹은 내 마음과 상대 마음은 다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잘 돼요. 그렇죠. 그쵸? 모르죠. 상대 마음을 당연히 모르니까 이걸 좋아하는지 저걸 좋아하는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회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그래도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돼요. 특히 상대방을 내가 좋아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문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 뭐 가족이랄지 맞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간의 두께가 쌓이고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간다를 넘어서서 잘 안다는 느낌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틀이 형성되겠죠. 상대방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마음 헤아리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 문제의 상황이다 이런 건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문제될 건 없죠. 그렇죠. 다 가까운 사람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문제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게 더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가 되더라도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궁금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 안에 있는 작은 면담실에서 면담을 이렇게 둘이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의자를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이제 놀랍죠. 근데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경황이 없어요.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돼요. 의자를 번쩍 드는 순간 일단 진정을 시키고 뭐 부르더라도 불러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뭐 일단 완력을 쓸 수는 없어요. 얘기할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 말이 있군요, 뭔가. 근데 저도 이제 진정시키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해보면서 뭔가요? 터득을 한 건데 침착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관계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왜 화를 내세요? 이런 얘기는 도움이 될까요? 그건 약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여기서 이 왜는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그치.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왜 부적절하게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화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에는 전혀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진정이 좀 될까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차분히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상대의 감정을 좀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 왜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고. 왜랑 비슷한 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전자의 왜는 마음 읽기의 왜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이 이미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게 없다. 없는 거예요. 뒤의 왜는 마음 헤아리기 왜예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왜 화가 났는지는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그러한 관심과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투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의 왜가 중요한데 그 왜는 부드러움과 궁금함이 있을 때 상대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런 질문을 들으면 아무리 지금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일단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진정의 어떤 틈이 이제 보일 때 그때 이제 남자 직원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작동이 돼서 관심의 언어로 마음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판단은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이제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또 마음을 읽었구나, 내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어떻게 우리가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놓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에 다시 마음을 챙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되려면 마음 놓침을 잘 알아차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 헤아리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 읽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 읽게 빠져서 한번 큰 소리 냈어. 아,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나서 그때 늦지 않았으니까 헤아리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럼요, 알아차리고. 그럼요. 아,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헤아리기의 스위치를 키는 게 첫 번째 마음 헤아리기의 방법이군요. 그러면 이제 호기심의 언어로 물어봤으니까 듣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물어본 거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요. 안 하지 않나요, 주로? 많은 또 문제가 네. 책대로 안 되잖아. 책 보고 뭐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막상 또 해보면 공식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우리 인간관계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주는 것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길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거는 내 마음의 헤아리기 스위치를 켠 뒤에 나의 또 적극적 행동은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궁금함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잘 대답을 안 할 때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의 행복을 바란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자녀들한테 단 한 번도 안 물어보죠. 넌 언제 행복하니라고 안 물어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우리는 사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신혼 때, 결혼 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5년차, 10년차 동안 사실 상대방이 언제 행복한지 한 번도 안 물어보신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언제 행복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런 질문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해주는 거 그 자체를 상대방이 좋아해 주길 바라고 내가 해주는 거 그 자체로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노력, 자기중심적인 배려를 했구나. 이제는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집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은 언제 행복해? 나는 정말 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어디서 또 같으세요? 뭐 강의 듣고 왔구만. 그러니까 어색해하거나. 어색해할 수도 있고 뭐 잘못 먹었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잘못했니? 막 이렇게. 그렇죠. 뭐 죄진 거 있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도.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해야 우리는 이제 실망하는 거야.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행복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뭐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또 실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나는 이제 헤아리기 스위치 딱 켜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분도 마음 읽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 대답을 잘 안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졌다가 다시 또 마음 읽기로 닫죠. 돌아가 버린 거야. 너랑은 얘기가 안 돼. 아. 우리는 대화가 안 통해.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더 멀어지기가 쉽겠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끄지 말아야 되는 거군요. 끄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다시 또 이제 전환이 됐는데 아. 다시 한번 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거 완전 다른 얘기네요. 전화, 그렇죠. 우린 마음 읽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서 또 자꾸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지. 자꾸 꺼지는 거지. 근데 다시 켜는 거예요. 다시 켜는데 다시 키는 거. 왜 나는 좋은 의도로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할까를 또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내 행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언제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좋게 느끼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마음 이 읽기에 사람이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음 읽기 스위치가 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헤아리기가 되려면 조금 더 반복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꾸 꺼질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켜는 것은 결국 궁금함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얘기를 안 해요. 뭐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고 싶어서 물어보죠. 너가 왜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얘기를 해주면 그건 이제 풀리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다그치기 쉽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그치기 쉬운데 그러면 또 더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이상 다그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약간의 조금 더 인터벌을 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책에서 마음 헤아리기 4단계 4장 부분에 보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예, 메타라는 게 이제 어떤 상위, 위에서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분들,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과 갈등을 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의도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대로 또 빠져서 싸움이 더 막 심화되기도 하죠. 갈등이.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그렇게 결론이 나죠. 너랑은 얘기가 안 돼.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학원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숙제를 하고 좀 학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아이는 계속 다른 얘기하고 뭔가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학원 때려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가 대화 중에 한 번씩은 떠올리시면서 이게 그냥 운전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운전해 나가는 어떤 그 기술, 이게 바로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되게 대화뿐만 아니라 사는 일도 그렇고 맞습니다.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은 정해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험난한 과정과 여정에서 까먹고 놓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을 좀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그 공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뭐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한테 공을 넘기는 거예요. 공을 넘긴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가 아직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엄마가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가 얘기할 수 있을 때 나한테 얘기해주면 좋겠어. 언제든지 너 얘기를 좀 들을게. 이렇게 좀 더 그 공을 이제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다그치기보다는요. 그러네요. 마음 헤아리기를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좀 많이 우리가 좀 접하는 공감하기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나요? 그 마음 헤아리기가 공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그러네요. 드시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공감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비슷한 개념이고요. 근데 다만 공감은 좀 더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정서와 인지 균형을 굉장히 강조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공감은 약간 좀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인지와 정서의 좀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공감이 좀 타인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는 자기와 상대의 어떤 균형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마음 헤아리기는 정서나 고통에도 물론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미래, 행복, 꿈, 이상, 관심사 이런 마음 전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되신 분들은 대화에 있어서 그런 질문이랄지 그런 대화를 해요. 요즘 뭐에 관심이 있어? 그다음에 언제 행복해?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어? 뭐 5년 뒤에 뭐 하고 싶어? 뭐 나중에 은퇴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디에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미래나 행복이나 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행복이나 미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서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좋은 관계라는 건 사실은 나도 커져야 되지만 상대도 커져야 되죠. 우리도 커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나한테 잘해줘. 그럼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점점 희미해져. 뭐 이를테면 너는 내 말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특별하니까 너한테만 신경 써줄게.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희미해져 간다면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뭐 거죠. 소위 뭐 가스라이팅도 일종의 그런 그런 것 중에 거죠. 하나.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건 내가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는 관계가 좀 좋은 관계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만 내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을 헤아린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 감정인 거죠. 상대방이 지금 웃거나 만약 울거나 화가 났을 때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게 마음 헤아리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는 거야? 왜 화를 내? 그러니까 궁금함을 담아내는 거죠.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왜 화가 났어? 라고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처럼 내 마음 헤아리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궁금함을 가지고 내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야. 동시에 나에게도. 그렇죠. 내가 화가 난다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상황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내가 상대방과 관계에서 섭섭하다면 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섭섭했어? 상대방한테? 그럼 일단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 헤아리가 상대의 마음 헤아리기도 있지만 내 마음 헤아리기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다시 말해서 상대방 마음만 헤아리고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마음 헤아리기 심리학에서는 마음 헤아리기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을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자기 행복만 얘기하고 내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 주지 않아요. 이럴 때 내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별로 실망할 일은 없겠지만 기대가 만약 있는 사람이었다고 친다면 실망이 되잖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물어봐 주었으면 너도 내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 줘야지라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실망이 되죠. 근데 이때 또 마음 읽기가 잘 되기 쉬워요. 진짜 이기적이야. 나는 왜 안 물어봐? 어? 나한테는 물어봐 주지도 않고 넌 나한테 무관심해. 이렇게 또 마음 읽기가 일어나기 쉬운데 상대방의 마음 헤아리기를 깨워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욕구를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공감 능력이나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분들은 더더욱 상대방의 마음 헤아리기를 일깨우기 위해서 내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내 감정이 담겨져 있는 욕구를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힘들다는 것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정확히 뭐라고 좀 정의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럼요. 내가 원하는 게 상대한테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일단은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방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는. 근데 우리는 가까워진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내가 행복을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해줬는데 나의 행복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실망스러운 거죠.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내 서운함 속에 담겨져 있는 욕구는 뭐겠습니까? 물어봐달라는. 그렇죠. 그게 욕구죠. 욕구죠.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나한테 무관심해가 내 욕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상대방을 낙인 찍히고 싶은 게 욕구면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 욕구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도 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게 내 욕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 준 것처럼 당신도 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인 거예요.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군요. 마음 헤아리기의 대화가. 예. 나와 상대가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이제 이걸 이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엎드려 절받기 같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구걸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정신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극단적인 감정에 치달은 상태에서 옵니다. 당연히 힘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인데 그 극단적인 감정이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화, 미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감정이라는 거.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감정, 가장 극단적인 감정이 뭘까요? 좌절? 더 큰. 예를 들면 이제 뭐 배신감 이런 것보다 더 큰. 뭔가요, 그게? 혐오, 경멸.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상대를 너 적대화하는 같은 인간하고는 감정들. 내가 이제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런 애정도 없는 거예요. 증오까지는 그래도 애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멸을 혐오까지 가면 그런 감정이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그러면 처음부터 나빴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죠. 처음에는 정말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혐오감이나 경멸감을 느끼는 관계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 혐오감이나 경멸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건 아니라는 아니겠죠. 거예요. 계속 자라난 암덩이처럼 이 감정들이라는 게 우리가 참으면 이 감정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인간관계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서운함, 섭섭함이라는 이 감정들을 우리는 보통 참아요. 다음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담아뒀던 감정들이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쌓여가면 그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고 증오로 바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혐오나 경멸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회복이 안 되나요?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좀 그런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더 회복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연결하는 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때문에 섭섭한지 상대방은 알 거야. 내 표정이 그냥 어둡게만 해도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무표정하게만 있어도 내가 뭐 때문에 서운한지 상대방은 알겠지라고 이렇게 자꾸 비언어적으로. 근데 이걸 사실은 보면 굉장히 아동기 때 했던 우리가 감정 표현 방식이거든요. 삐치고 토라지고 말 안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인이 돼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내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그것들을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좀 서운했어, 이래서 섭섭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섭섭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정말 좋겠어. 이렇게 해준다면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미숙한 거나 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거라는 거죠.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해? 뭐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순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합리화이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 연습의 부족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결심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헤아려야지.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죠. 우리를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고요. 어떤 계속 연습하고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쉽게 꺼진다는 거. 켜기도 어렵지만 쉽게 잘 꺼진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인정하고 평상시에 조금 더 이런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그 연습의 밑바탕이 되는 게 작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그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만난다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확 생기는데 우리가 경멸이나 혐오까지 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작은 관심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상대에 대한 작은 관심을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미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상처를 받은 상처, 거잖아요. 예.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호 교류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이렇게 사실은 발동할 수가 없죠. 그런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뭐 회사 생활해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그렇고 그 지점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내 상처받은 많은 이유가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예외적으로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어떤 관계 방식이 서툴러서 뭐 아무 의도가 없거나 혹은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뭔가 왜곡되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하고 모르고 그런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상대방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공감을 안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줄 몰라서 공감을 못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뭐 내 말을 듣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다면 더 화가 나지만 상대방이 못 들어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덜 화가 나잖아요. 의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대방한테 작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는 대부분 강한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일부러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그런 대화를 해보면서 정말 어떤 그런 인격장애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철수시키고 뭔가 관계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헤아리기 어떤 대화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무 마음 읽기 상태에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마음 읽기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상처도 받고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서먹해진 상태.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는 없다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다시 켜고 물어봐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약간 심리적 여유가 좀 필요해요. 심리적 여유가 생겨서 물어볼 때 예. 그럼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가요? 중요한 관계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나는 되는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해서 서운했어. 그렇죠. 내가 상처를 그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어.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 가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군요. 뭐 그걸 우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또 돌려서 얘기하면 더 말이 꼬이게 좀 보통 쉽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야, 풀고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또 그 얘기 안 하고 술만 먹잖아요. 그런 그런 얘기를 경우는 해야 아니라는 된다는 거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들은 결국 같은 데서 또 넘어지거든요. 또 넘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풀 거. 건 풀어야 됩니다. 풀 건 풀어야 되고 그게 오해면 내가 오해했다라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면 또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행동하지 그랬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참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갈등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한번 풀어본 경험이 필요해요. 한번 풀어보면 갈등 회복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져요. 비온 뒤에 뭐 그럼. 다져진다는.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친한 관계는 안 싸운 관계가 아니고요. 싸워서 회복된 관계. 그렇죠. 싸우고 화해한. 근데 화해라는 게 대충 얼렁뚱땅 화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섭섭한 거, 서운했던 거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요.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해서 뭔가 갈등을 풀어본 관계는 정말 단단하고 깊어지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좀 중요한 관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만나왔던 친구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풀어보는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음 헤아리기의 개념 그리고 속성, 기본은 마음 읽기로 켜져 있다. 그리고 그건 자꾸 마음 헤아리기는 꺼질 것이다. 자꾸 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그리고 연습해야 할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관계 연어라는 책에 자세히 이제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저자로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더 좋은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가서 친밀함뿐만이 아니라 정말 상호 성장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준 책에 좀 썼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문요한 작가의 관계 연어 한번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헤아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문요한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